전에 그 송재현 박사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지 않냐, 그런 좀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방안이 많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하고요. 우선 일단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발표문이 지난번에 공청회 때 토론회 때 했던 건데, 이번에 뭐 보완할 기회를 갖지를 못해서 그냥 예전 그거긴 합니다만은 그냥 그것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가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법무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보호수용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되었다가 2005년에 폐지되었던 보호감호라는 제도와 본질적으로는 일단 법적으로는 같은 제도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를 박탈해서 이렇게 감금을 해놓는 그런 일종의 보완처분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은 2005년에 그 보호안 처분을 보호감호를 폐지를 한 것은 여러 가지 국민 의식의 변화라든가 그 당시에 여러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이중처벌의 문제, 또 인권 침해 문제 등등이 제기가 됨으로써 쉽게 말하면은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입법적인 결단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제도가 100% 옳고 100% 좋고 100% 또는 틀리고 그런 제도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여러 장단점에 대한 검토 속에서 폐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당시에 어떤 정책적 판단이 지금 이제 불과 한 10년도 아직 안 지났는데요. 그것이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합니다. 우선 위헌의 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물론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면은 여기 우리 헌법을 하시는 우리 김병철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헌법재판소도 예전에 아무튼 2005년 이전에 보안 강화에 대해서 위헌은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또 헌법에도 보면은 보안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떠한 제재, 사람을 감금시켜 놓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을 때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이름을 징역이라고 하느냐, 금고라고 하느냐, 또는 보안처분이라고 하느냐,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성질이 만약에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는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안처분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형벌과 실질적이고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어떠한 보안처분일 경우에 허용된다는 의미지, 그것이 보안처분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헌법을 인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안처분 그리고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보호수용이라는 것은 이름은 어떻게 붙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실내용은
형벌과 크게 다를 바도 없고 또 더군다나 예전에 2005년에 폐지됐던 보호수용 보안감호하고도 달라진 바가 있다고는 물론 법무부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정도의 차이지 이것이 질적인 차이까지 이루어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송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또 사실은 많은 그 우리 법학자들이 예전에 그 2005년 그 폐지되기 전에 보안 처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인권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보안 처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수의 법학자들이 또 사실은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보안 감호는 합헌이고 그것은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형법이나 우리 법학계가 전반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독일법을 거의 이제 우리가 1950년대에 그 독립되고 나서 법을 만들 때 사실은 이제 독일법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 독일에서도 보안 처분이라는 게 있다. 보호소용 보안 감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그러한 그 독일의 보안 처분, 보안 감호에 대해서 이것이 유럽 인권 협약 위반이다라는 그런 결정을 최근에 내렸죠. 제가 각주에 내렸습니다만은. 물론 그 내용이 이게 물론 이제 소급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유럽 인권재판소의 그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거는 사실상의 형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도 하면 안 되고 또 독일 이외 몇 개 나라들이 그런 또 유럽에서도 이 보안 처분을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고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제도다라는 좀 폐지를 권고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많이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또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당시 독일 형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보안 보호 감호에 대해서 또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 또 독일에서도 또 이제 또 포기는 안 하죠. 또 독일 사람들도 자존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없애자 그렇게는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지금 또 구제를 해보려고 지금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모범으로 삼던 독일에서도 심지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인권적인 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이 보안 처분이라는 게 이제 189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유럽에서 처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역사로 치면은 이제 100년이 넘은 지점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형벌을 응보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방위 처분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서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부파와 신파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의 결론이 나지 않고 막 인신공격적인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다가 결국 타협책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형벌제도는 도입하되 그 보안 처분을 일부 좀 보완해서 도입하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도입이 된 것이었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유럽의 상황은 어땠냐 하면은 산업혁명이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인해서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응보형주의에 기초한 형벌 갖고는 그러한 변화되는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처분이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도입한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고 제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재 상황, 지금 100여 년이 지난
14년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냐 이런 것을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상황을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아무튼 그 범죄 백서라든가 여러 그 범죄 동향을 분석한 우리 법무부 자료들에 의하면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강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 친고죄가 폐지됐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 작년부터 도입이 된 친고죄 폐지가 이제 시행이 됐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기존에는 넘겼던 무심코 넘겼던 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그 여러 행동들이 이제 국민 의식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어떤 범죄로서 인식되어가는 그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일단 제외하고 나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면 살인 같은 경우에도 48페이지에 도표에 있습니다만은 2003년에 1000여 건 됐던 것이 2009년에 1300여 건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0년에는 1200건, 2011년에도 1200건, 2012년에 이제 1029건,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900건대로 감소를 했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이런 살인이라고 하는 중대범죄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이 살인이 중요한 것은 그 법무부가 얘기했던 그 보호수용죄의 그 대상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살인이 또 중요한 범죄고 아주 일종의 흉악한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통제가 되고 있다. 일단 뭐 그 이유가 뭔지는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도 아주 대표적인 흉악 범죄인데 2009년에 6,379건을 찍고 2010년에 4,000여 건, 또 4,000여 건, 2012년에 2,600여 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새로운 또 보호 수용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형벌도 형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대 가중할 수 있는 경우 30년에서 50년까지도 올라가고요. 또 여러 특별형법이라든가 그 성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범죄들이 다 가중 처벌이 되었고 또 양형기준제도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습범 누범의 가중 처벌 규정이 또 있는데요. 특히 뭐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범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범하는 어떤 행위자의 습성 이게 상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그 상습의 그 반복적으로 어떤 범죄를 범하는 그 습성이라는 것과 그 보호 수용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더더군다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에 비해서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안 처분이 보호 수용이 있습니다. 독일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 상습 도박 뭐 이런 거 하나 좀 있죠. 뭐 살인 뭐 폭행 이런 데는 상습범 처벌 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걸 존치한 상태에서 보호 수용을 또 두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옥상옥 정도가 아니고 옥상옥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제한적 보안 처분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긍정적인 평가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성충동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예전에도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예를 들면 뭐 전자 알찌라든가 또는 뭐 신상 공개라든가 하는 점들은 법 제도 자체도 조금 뭐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뭐 토론 프로라든가 법무부에서는 이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산도 많이 받고 아무튼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다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보호 수용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걸로 아무튼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자유를 제한하는 보다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적은 그러나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좀 더 이것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과연 충분히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그 도입된 제도들의 그 효과가 과연 실증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는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또 새로운 보호소용이라는 것을 도입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정치화하고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추가적인 문제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원주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저희 송 박사님도 발표하신 것처럼 형벌과 보안처분은 구별된다. 형벌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해지는 윤리적 비난이고, 보안처분이라는 건 장래의 어떠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서 가하는 그런 이제 제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논리죠. 근데 국민의 실제 감정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또 과연 그렇게 뭐 무자르듯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005년에 보호감호제를 폐지할 때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일부러 갑자기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그 피보호 수용자들이 당시에 단식도 하고 자기들은 인권 침해다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텔레비전에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 피보호 수용자를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형벌을 그만큼 받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대가니까 내가 그 대가를 저기 감방에서 속죄해라 하면 하겠다. 그러나 이거 무슨 뭐 보안감호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좀 형벌, 나의 대가, 나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보안감호라는 거를 갖다가 또 몇 년을 더 있으라고 한다. 난 이건 너무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물론 이제 그대로 이걸 옮긴 건 아니고 그런 취지의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실질적인 법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또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집행하겠다. 그러나 지금 보호감호든 보호수용이든 형벌이든 중요한 것은 재사회화죠. 이 사람을 뭐 평생 가다둘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사회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 나올 때 얼마나 정말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고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냐가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과연 이러한 그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억울함 이런 것을 잔뜩 마음속에 심고서 몇 년 동안을 있었던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새로운 생활에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네. 내가 잘못했다. 난 대가를 치렀다. 이제 난 새 삶을 살자 하는 사람과 난 억울하게 몇 년을 더 살았다. 네. 그랬을 때 과연 사회에 대한 그런 분노가 또 다른 범죄로 바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와 프로그램도 뭐 물론 여러 가지 또 좋은 방안을 마련하셨겠지만은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에 재범 위험성. 그래서 이 보안처분 보호 수용이라는 것은 뭐 누차 얘기되겠습니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범의 위험성. 근데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 인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범죄를 범할 것인지 범하지 않을 것인지 100% 예측한다는 것은 신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여기 누구든지 이걸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도대체 몇 퍼센트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럼 인정할 수 있겠느냐? 90% 정도냐? 70%냐? 50%냐?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더 나아가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물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많은 국가적으로도 부담일 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양산할 것이지 않겠느냐. 네, 그것은 또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005년 이후에 또 우리나라 그 형사 사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그 보호수용제도를 폐지할 때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호수용제를 폐지하면서도 또 여러 그 상습범이라든가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하는 입법을 그 당시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대안을 이미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아동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러 범죄들이 가중 처벌되는 입법이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양형기준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형량, 법원, 판사가 선고하는 형벌이 너무 좀 들쑥날쑥하다,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양형기준제를 지금 뭐 여러 차례 개정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 일관성을 이제 찾는 것으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호수용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검사가 결국은 청구를 해야지 보호수용을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 검사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사건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보호수용을 청구할 것이고 어떠한 사건에서는 아마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관된 기준을 찾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몇십 년간의 연구가 축적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힘들게 지금 양형기준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지금 조금씩 좀 증가시키고 있는데 보호수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양형기준제라는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보호수용제 법안에 보면은 양형에서는 뭐 보호수용 청구 여부를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보호수용제 청구 여부, 재범 위험성의 판단 여부가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이 지금 2005년 이후에 또 새로 등장한 것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보호수용제도라는 또 새로운 제도를 그렇지 않아도 좀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잔뜩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외국에서 좋다는 것은 많이 돌이켜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개선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도입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런 제도는 과잉처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원주의에서 형벌과 보완책이 구별된다라고 이제 근거업조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기준을 갖고서 봐야지 형식 논리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실질적인 인식, 의식 수준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형벌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최근에 세월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건들마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미국 같으면은 이건 몇백 년 형이다. 뭐 이태리 같으면은 뭐 200년 형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10년, 20년 너무 약하다. 독일 얘기는 안 합니다. 독일 같은 것보다 형량이 대체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처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형량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미국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대륙법계냐? 내용은 이미 지금 영미법계로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직접 형량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이론만 갖고 접근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승 박사님이 아무튼 마지막에 사형제에 대한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사형은 이미 지금 집행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사형과 보호수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지. 사형은 뭐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것이 뭐 문제가 있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보호수용은 그거하고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 또 뭐 추가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